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속속들이 까발려지고 있는 남조선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만행을 접하시고는 분노를 금치 못하시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월급 50만 원을 주고는 하루 15시간 노동을 시킨 데 대하여서는 천하의 망나니 구두쇠 수전너도 이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소금에 절인 젖같이 짠 이 인간들을 짜지 않은 저염젓갈 속초 오마니 젓갈로 교화시키겠다고 다짐하시었다. 만세에 빛날 김용민 동지께서는 잘 숙성시킨 속초 양념으로 덜 짜고 덜 자극적이지만 맛이 일품인 속초 오마니 젓갈의 판매를 허락하시며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하여 200g 세트를 특가에 공급하겠다고 온 인민들에게 약속하시었다. 구매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문무일 검찰총장 전두환 기소 보류 지시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한 지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전두환 씨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드루킹 옥중 편지, 김경수에게 속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통해 드루킹은 2016년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매크로를 직접 보여주었다.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작업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김경수 전 의원이 자신을 속였다고 했는데요. 드루킹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줄 것처럼 시간을 끌며 7개월 동안 자신을 농락했다는 겁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경수 후보 측에 반론을 요청했으나 정치 공세에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며 거절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말 그대로 정치 공세입니다.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 보면 직업적 지지자, 일신의 영달을 위했던 지지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조선일보에 투항하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악플 달 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폼페이오 첫 방북 때 북미 핵시설 리스트 교환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월 말 조선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이때 양측이 조선의 주요 핵시설 위치가 담긴 리스트를 상호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미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조선의 핵시설 자료를 제시했고, 이에 조선도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 조선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미국, 북한 비핵화 트럼프식 모델로 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조선의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지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우리는 100% 자신 있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네, 우습게 됐습니다. 리비아식 해법으로 조선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큰일 날 사람이지요.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세계일보, 북한 리선관
엄중한 사태 해결 전에 남한과 마주 앉기 힘들다. 중앙일보, 엄중한 사태 해결 안 되면 남북 다시 대화 어렵다. 한국일보, 남한과도 마주 앉기 어렵다. 북한 이틀째 으름장. 이런 제목입니다. 앞서 조선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고 조미 정상회담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어서 어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의 느닷없는 대남 강경 대응은 조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 화요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근로단축 인건비도 4,700억 세금 땜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신규 채용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또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까지 4,700억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30만 명입니다. 동아일보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나라 돈으로 때우는 땜질 처방이다. 이렇게 비난했네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동아일보.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수단체 예산 지원 집회 동원 MB 기무사가 최초 기획자였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국군기무사령부가 보수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최초로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2008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른바 군비연 단체는 특전동지회 한 곳뿐이었지만 2012년에는 약 30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기무사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구속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부인 김윤옥 씨와 아들 시형 씨 그리고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이명박 씨의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와 관련돼 있는데요. 이들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이 조만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이 가족들의 사법 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윤옥 여사에 대해 검찰은 이미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급적 부부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그동안의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영 씨와 이상주 전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검찰 내부적으로도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가족들의 사법 처리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본 뒤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족들을 선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은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지난 7일 조선과 중국은 2차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에게 조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조선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조선의 비핵화 방식과 조미 정상회담이 가져올 한반도 정세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히 두 정상은 조미 정상회담 이후 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경제와 외교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조선이 대미 협상에서 강공으로 나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이 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중국과의 밀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말 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이때 양측이 조선의 주요 핵시설 위치가 남긴 리스트를 상호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자 국무장관 지명자였던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자체 파악한 조선의 핵시설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선도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동안 조선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상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은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조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조선이 공식 라인을 통해서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리선권 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은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 이렇게 다소 거친 표현들을 동원해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 이후 조선이 남측을 이 정도의 어조로 비난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특히 리선권 위원장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곧바로 맞대응했다가는 순식간에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전달할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조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한국과 미국이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번 회담이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첫째, 우리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PVID 원칙을 반드시 견지하여 달라는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과거 핵쟁은 물론 핵기술 자료 폐기, 핵기술자들의 종사 업무 전환 등을 통해 미래 핵개발 능력까지 영구히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완료 시기와 검증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이 비핵화 완료 후의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를 늦추지 않아야만 완전하고 신속한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의 논평 들어보시죠.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미회담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매우 심중치 못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PVID 완료 후에 보상을 하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자유한국당의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 서한이라는 공개 서한을 보낸 겁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익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은 돌출적 행동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는 등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현재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망정 북미회담에 부담 주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10월 말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도입을 주장해서 미국 조야로부터 부정적 평가나 듣는 등 외교적 무리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는 평양올림픽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이 조롱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한 번의 외교 망신이 될 공개 서한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영문 번역 서한을 미국 백악관과 CIA 그리고 국무성과 미 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광범위한 정치 개입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기무사는 온라인상에서 친정부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특수팀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예비역 단체와 보수단체 육성안도 내놨는데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정부 우호 세력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기무사는 나아가 안보단체의 정부 지지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이런 다짐도 내놨습니다. 정부 업무에 밝은 인사들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기관 정치 개입의 출발점은 기무사다 이렇게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가 원천적으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현직 대검찰청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충돌을 빚었지요. 여기에 더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의 기소를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지요.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전두환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말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 의견을 밝혔던 겁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초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를 미룰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나눕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반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서울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었다. 이런 내용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5 공화국이나 보수단체 핵심 인사들 역시 북한군 개입설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5.18 이후 8년 만에 열린 국회에서 광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 소속 특위였던 신경식 전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국방부와 민정당 사이 수차례 협조회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밀한 협력과 정보 교류에도 광주에 조선군이 침투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로 알려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5.18 당시 계엄사령부의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서정갑 본부장은 신군부가 조선과 관련된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려 혈안이었지만 못 찾은 게 실체다. 조선군 개입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상은 MBC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렇게 다짐해 광주 시민이 눈물을 흘렸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후 1년 동안 새롭게 밝혀진 진실을 경향신문이 정리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미국의 비밀 군사 외교 문서를 분석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5.18 당시 전두환 씨가 학살의 배후에 있다고 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 소속 요원은 5.18 당시 계엄군 발표의 배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다. 이렇게 본국에 보고한 겁니다. 또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에게 사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군이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고 육해공 3군이 합동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작전을 벌이려 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김선옥 씨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에게 고문당하고 석발 전날에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군이 여성들을 납치해 성폭행했다는 5.18 생존자들의 구술 자료집의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여성 직원 10명 가운데 6명은 직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법무부 내부에서 처리된 성희롱 사건은 2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의 성희롱 성범죄대책위원회가 법무부와 검찰 내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약 60%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외모평가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실제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피해 사례도 2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치 않은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 있다는 응답자는 110명으로 집계됐으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응답자는 30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 여성의 약 3분의 2는 특별한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갔습니다. 응답자의 70%는 피해자를 탓하거나 행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조직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 직속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사건은 친형과 형수의 친모 폭행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가 잘못했다. 그렇다고 흑색 선전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친모 상해 논란 시점은 2012년 7월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포관한 시점은 그의 6월이란 정황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지방검찰청의 고소장을 참고한 건데요. 이어서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 대한 욕설은 폭행 사건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의 해명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가족에게 욕한 사실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죄드렸다. 또 사죄드린다.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폐륜적 폭언과 폭행이라는 참혹한 현장에 직면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는 남경필 후보를 향해 폐륜 행위에 동조하고 2차 가해를 하셔야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의 일부 1980년 광주 전남도청 시민군 지휘부 대한민국 만세다! 형! 미국이 우리 도와주러 온대요. 진짜냐? 예! 잘 됐죠, 형! 정수야! 아직 님만 더 있으면 돼!
영원한 우방 미국. 당시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 미국이 광주를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를 지지하고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미국은 정말 광주 시민을 도우러 왔을까? 광주 문화방송이 작년 6월 25일 방송한 특별 좌담 37년 만의 진실 5.18과 미국에서 광주 MBC 김인정 기자. 사실 1980년 5월 27일 군이 전남도청에 재진입을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던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바로 이 회의에 실제 참석자였는데요. 수차례 접촉을 한 끝에 굉장히 어렵사리 인터뷰 수락을 미국으로 출발하던 당일에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좀 꽤 나오는데요. 신군부의 무력 진압이 더 규모가 커지거나 혹은 좀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유사시에는 미군이 한반도에 증파하는 비상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일단 좀 놀라운 점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이야기인데요. 여태까지는 미국이 이런 것들을 전부 좀 묵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도까지만 뭐 추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컴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북한 공격을 비단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시민들의 어떤 시위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도 미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라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놀라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보안사령관이었죠. 그런데 이 메모를 보면 전두환이 청와대로 입성할 경우에는 모른 척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에 도청 앞에선 유혈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죽은 상황이었는데도 미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6월 20일 광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이 회의에서는 당시 한국 국민을 바라보는 미국 행정부의 시각도 드러났습니다. 군이 광주에 재진입하면 후폭풍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국인들은 승자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이 훗날 한국인이 들쥐와 같은 민족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따라갈 것이라는 위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들쥐 발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카터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인권 외교를 강조했지만 5.18 상황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인권을 고려한 정치적 해법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오로지 무력 진압의 성패에만 골몰했던 겁니다. 윤민석 씨가 만든 민중가요 퍼킹 USA의 일부.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평생 동안 피부 건강 모발이 꿈이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특허 성분 뿌리 깊은 샴푸와 비누의 놀라운 효능에 감격하시며 대통령 표창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하시고 널리 보급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옥에 가시고 괜히 저희 샴푸와 비누까지 오해를 받아 똥값이 되고 그러나 전 국민의 동안 피부와 건강 모발을 평생 지켜드리기 위해 반값에다가 탈모 브러쉬까지 증정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판매 중이오니 1566-7871 뿌리 깊은 샴푸, 뿌리 깊은 비누를 찾아주세요.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깃털같이 가볍고 유연하게 360도 펼쳐져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 가능한 노트 플래너가 있습니다. 라우드 페이퍼 어프로치 노트라이트. 네, 특수 접착제를 사용해서 일반 양장 제본보다 튼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물과 함께해도 배경에 잘 녹아드는 심플한 디자인과 색감. 라우드 페이퍼 어프로치 노트라이트. 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세요.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 판세 분석 아주 정밀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강원도 준비하셨다고요? 정밀하지까지는 않고요. 제가 안에서 최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또 김용민의 브리핑이 전국적으로 넓은 청취층을 갖고 계셔서 각 지역의 소식을 좀 소개를 각각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뭐 지방마다 이야기 또 쉬운 지역, 어려운 지역 따라서 좀 더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좀 엮어서 드려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강원도 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강원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대략 짐작해 보면은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이건 이미 강원도 선거는 끝난 거 아니냐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가 성공적으로 평창 겨울올림픽을 완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평가가 결국 투표에 반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상은? 예, 강원도가 사실상 이번 선거만큼 뭔가 될 것 같은 선거가 없었죠. 국회의원 선거든 총선이든 지방자치 선거든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 혹은 민주당 새정치 국민연합 이름을 무엇으로 하든 민주당이 앞서거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동네입니다. 일단 지역 색 자체가 워낙 안보 보수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휴전선을 맞닿고 있다 보니까 군인 등 보수적인 인사들이 많이 사시기도 했고, 예. 또 실향민들도 많고 해서 전반적인 컬러 자체가 딱히 자유한국당이다라기보다는 여하튼 민주당 혹은 빨갱이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한 동네였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전을 해왔고 단 한 번의 선거도 쉽게 치른 적이 없었고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번 최문순 도지사의 선거도 사실은 소위 언펜션 사건이라고 하죠. 엄경 후보가 펜션에서 콜센터를 운영했던 것이 아주 극적으로 적발이 되면서 그것이 판을 전체적으로 흔들었던, 또 우리 낙곰수를 통해서 박영준 국장이 스타로 등극했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박영준 국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의 사무처장으로 가서 또 아주 열심히 그래요. 그 전라도 선거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요. 네. 예, 어쨌거나 언펜션의 등장으로 지난번 선거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최문순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아니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역대 강원도 선거 앞두고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엄기영 최문순이 붙었을 때도 그랬고 최흥집 최문순이 붙었을 때도 그랬고 한 번도 최문순 지사가 승리를 낙관할 수 있었던 아니 승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예, 한 번도 없었죠. 강원도 자체가 민주당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그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사실 힘들었었고 그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바닥 조직인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바른미래당이 고전하는 것도 민주평화당이 고전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로 바닥 조직이 없기 때문이고 강원도 지역에선 특히나 각각 개별 지역을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민주당 지원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동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돼서 이번에 강원 민방에서 한 여론조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최문순 후보가 46.9%로 정창수 후보 13.6%를 3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숨어있는 함정은 아직 모르겠다라가 34.4%로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이 마음을 안 주고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 표를 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가져간다면 이건 뭐 선거를 예측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결과가 당장 뒤집힐 정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뭐 상당한 지지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자체의 지지율은 50.2%로 최문순 후보보다 높고 자유한국당도 16.9%로 정창수 후보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조차도 다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전체 강원도 판에서 놓고 보면 최문순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제가 또 사실은 이제 와서 다들 모른 척하고 있지만 솔직히들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평창올림픽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의 총합이고 북한의 도발 등등으로 해서 올림픽 자체는 망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최문순 지사가 다음번은 노려보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들 사실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평창올림픽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만들어 가면서 살려내고 그리고 그 올림픽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으로 기사회생한 거죠. 그러고 그런 바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군사 지역이 많고 접경 지역이라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마음도 움직인 거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가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강원도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춘천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춘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수 후보가 38.6%로 자유한국당의 최동용 후보 19.8%를 2배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수 후보는 강원도에서 혈혈단신 청와대의 농업 선임 행정관으로 발탁이 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삼선 시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강원도 지역이 워낙 민주당 열세다 보니까 시민사회의 지지를 바탕에 두고 무소속으로 삼선 시의원을 지냈던 사람이고 지난번 춘천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 그땐 패배를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강원도 지역을 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였죠. 후보와 손을 잡고 이번 대선에서 아주 열심히 뛰어서 강원도 지역을 처음으로 이기는데 전공을 쳤던 사람이고요. 그 힘으로 이번에 시장 후보에 나와서 38.6%로 앞서고 있고 이 춘천 지역은 아시겠지만 지역위원장 즉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는 김진태 의원 누구나 다 잘 아시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바뀌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후보 지난번 선거에서 도시에서는 이기고 농촌에서는 져서 안타깝게 국회의원제를 놓쳤는데 이번에 이렇게 붙게 됐는데 전초전의 성격을 띈다는 것 그래서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춘천도 진짜 이기기 정말 어려운 지역인데 이번에 2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최욱철 후보가 강릉시장 후보로 우리 쪽에서 뜁니다. 최욱철 후보가 이제 강릉 출신의 삼선 국회의원으로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구설에 올라서 싫어하시는 지지자들의 마음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어쨌거나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 지역 선거판을 다시 뒤집어 보기 위해서 그 영입한 인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최욱철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서면서 사실 선거 판세를 바꿨다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최욱철 후보가 30.2%로 자유한국당 14.8%의 2배를 앞서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공천을 놓고 마음에 안 드는 공천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지자분들이 그러셨을 테고, 무슨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넥타이 색깔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꿔서 명함을 찍었다라고 비아냥대는 글도 제가 봤고, 특히나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에서 더 그런데요. 그런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든 어디든 그냥 난 하여튼 시의원이 되면 좋아. 나는 구청장이 되고 싶어. 나는 군수가 되고 싶어. 나는 시장이 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당을 바꿔서 출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하느냐라고 분개하시는 그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뭐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이 정치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치라는 것, 특히 정당이라는 것은 역사가 쌓여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언제 전국 정당이 됐습니까? 돌이켜보시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호남하고 수도권 일대 경기도 정도에서 어떻게 좀 해보고 충남 충북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충청도 좀 기반을 잡았을 뿐이고 기초자치단체 정도 가면 사실은 되게 어려웠거든요. 부산도 경남도 지금 돌이켜보시면 불과 얼마 전까지 김경수 후보도 그렇고 매번 가서 안 되는 선거를 갖다 박았고 양산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송인배 후보가 4번을 가서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완고한 지역의 벽이 지금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고향 출신, 그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주로 다 정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는 정치를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깃발을 지켰던 우리 훌륭한 아주 강구하신 선배 동지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선배 당원들이 당을 지켜와서 여기까지 명맥은 유지했지만 이제 집권당이 돼서 정말 집권할 수 있는 수준에 시장이 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을 또 겪으면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은 야 내가 여기서 지금 30년 동안 지역위원장을 했는데 나를 배신해 라고 분개하신 분도 계셨고 그런 분이 또 출마를 하시면 또 다른 쪽에서는 저 사람은 그냥 지역위원장을 했을 뿐이지 무슨 아무런 재주도 없는데 저런 사람 어떻게 공천을 주느냐라고 또 분개하시는 분이 계셨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 이번에 민주당이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으로 갈아타야지라고 깃발을 바꿔준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의 선거로는 절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30살 먹은 사람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딛고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아 내가 이 당으로 출마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시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런 데 걸린 시간이 10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번, 3번의 지방자치선거 기간 동안은 그러한 부작용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서 저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후보가 나온 지역은 민주당이 다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함량 미달의 후보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칠 것에 대한 두려움 저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함량 미달의 후보들이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역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에서 중요한 것은 제1의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당해야 할 놈들이 좀 출마를 했는데 무슨 적폐청산이냐라고 하시지만
적폐청산은 지역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중앙에서의 기조를 이어간 것, 즉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뜻대로 적폐청산의 기조를 이어가려면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전 지역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확인될 때 더욱 중단함 없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볼 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릉의 최욱철 후보 같은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다 당선이 돼서 동네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바뀌면 그 시장 밑으로 많은 민주당원들이 시장의 시정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은 뭐 워낙 많이 해왔지만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예 손도 못 대본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좀 지지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이제 동해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 후보가 현재 있는 시장을 제끼고 자유한국당이 다른 사람을 공천해서 무소속 심규원 후보가 21.4%로 민주당 안승우 후보 21.8%와 호각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후보는 14.7%에 그쳐 있습니다. 현역인 이철규 의원이 세워놓은 사람은 지금 3등을 하고 있고 무소속과 민주당이 1, 2등을 다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보면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평창 양구 정도를 포함해서 절반 정도를 이번에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번 총선에서 국회의원까지 몇 석 좀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비례대표로 한 석을 갖고 있을 뿐 강원도 지역에서는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개선되어 가는 가운데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가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다 잘 되는 것이 세상이 좋아지는 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든 정당들이 서로 호각세를 나타내면서 다투는 것이 국민들에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좀 경쟁해볼 만한 정당으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붙을 때 강원도가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호남에도 지금은 뭐 사실 자유한국당은 마침 오늘이 5.18이라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뭐 민정당, 자유한국당, 신한국당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도 독재자, 학살자의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호남 지역에서 민심을 얻을 자격이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보수 정당이 출연해서 전두환, 노태우 등 이 학살자들과 손을 끊고 이 학살자들을 도왔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명박근혜와 손을 끊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출연한다면 그런 정당이 또 민주당과 다퉈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보여줬던 호남 지역의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원도 선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절반이라도 이겨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뿌리내리는 것이 하나고 강원도도 이제 안보 보안 논리에 묶여서 자유한국당에 볼모로 잡혀있던 유권자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것을 좀 떨치고 양당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좀 더 살기 좋은 강원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난 강원도 선거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지방선거요. 2014년. 당시 최문순 후보가 이겼는데 기가 막히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은 49.76%로 이겼고 2위 후보가 48.17%로 낙선을 했습니다. 뭐 새벽까지 갔었어요. 그 개표 결과 지켜보느라고. 자, 그런데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선거를 보면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곳은 원주시 말고는 없었어요. 나머지는 새누리당 아니면 무소속이었고요. 자, 강원도 의회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의회 아주 절망적입니다. 새누리당이 차지한 의석이 36석이고 새정치민주연합 6석, 무소속 2석. 예. 야, 지금 여당이 야당 의석의 6분의 1도 안 된 그런 비율이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해온 최문순 지사인데 이번에는 심지어 강릉에서조차도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영서지방은 수도권하고 가깝기도 하고 원주는 또 뭔가 좀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원주는 항상 민주당이 좀 우세였던 적이 많았던 반면에 춘천 넘어가고 심지어 강릉까지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동 지역에서의 이 선전, 이게 정말 큰 의미를 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불이 내려지면 지역 국민에게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잘해서 뽑히는 후보들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뽑히는 후보들인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실력과 내공을 쌓아가면 이 지방자치가 전 10년 안에 우리 지지자분들이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민주주의를 전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또 남북 화해협력 무드, 이 무드가 강원 북부 지역, 여기는 난공불락이었거든요. 이 지역의 변화까지도 추동하고 있다는 점은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꼭 좀 그러한 바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재밌는 소식이 많던데 소개해 주시죠. 네, 큰 변수가 없다면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죠. 그러니까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 폐쇄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북한이다 보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다 가진 못하고요. 몇몇 이제 선택받은 언론사만 가서 이제 취재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사적인 장면이니까 기자라면 누구나 가서 이 장면을 좀 눈으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 기자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 기자단 구성에 대해서 방송사 한 팀, 통신사 한 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는 각각 4명씩 총 8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측에서 이 방송사를 2팀, 통신사 2팀 이렇게 해서 대신 2명씩 꾸려가지고 한 8명 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궁금한 게요. 왜 신문은 뺐습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알려와서 왜 신문을 뺐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혹시 조선일보가 올까 봐서는 아니겠죠? TV조선이 있었던 건 몰랐나 보죠. 근데 북한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선일보는 일본 언론인데 뭐 굳이 한국 언론을 상대로 조선일보를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뭐 이게 북조선을 생각하고 더 친숙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계에 있는 입장에서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통신사가 보통 언론사에다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문사에 기사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신사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세계적으로 언론은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포털에 직접 기사를 팔아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다른 세계적인 통신사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언론의 기사나 사진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방송사 한 팀, 통신사 한 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추려서 보내야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지금 언론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일단은 어떤 기자들이 갈 것이냐,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갈 것이냐, 뭐 외교부가 갈 것이냐, 통일부가 갈 것이냐, 뭐 요거부터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그거는 정부가 그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추리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로 정해졌고 다만 정부가 뭐 어디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에서 각자 알아서 갈 팀을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6일에 그 외교부 출입기자단이 취재진 선정 논의에 돌입을 했고요. 방송사 한 곳은 금방 정해졌습니다. 방송사들끼리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지상파 그리고 종편 이렇게 12개사가 뭐 가고 싶다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과정인 거죠. 잘못했으면 TV조선이 갈 뻔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어쨌든 잘 돼서 MBC가 뽑혔습니다. 요것도 참 과거 김장겸의 MBC였으면은 이것도 좀 덜컹했을 텐데. 글쎄 말입니다. 네, MBC가 뽑혔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통신사에서 벌어진 거예요. 통신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합뉴스 그리고 뉴시스, 뭐 뉴스원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까 김윤 PD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요새 뭐 신문도 있는데 뭐 통신으로 받아가지고 기사 쓰는 언론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통신사와 신문사를 뭐 나눠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와중에 연합뉴스가요? 왜 너네들이 가냐?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연합뉴스가 이렇게 만약에 대표로 가면은 결과물을 타사랑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북한에서 연합뉴스 와 이게 아니라 그냥 통신사 중에 한 곳 와라고 했으니까 통신사들 그리고 뭐 언론사들을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원소스를 받아야 연합뉴스가 어떻게 쓰든 다른 시선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연합뉴스가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해도 기자들 용어로 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선정도 되기 전이었는데 이 입장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통신사에서 4명의 취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는 풀 취재가 아니라 개별 취재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현재 남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언론사도 개별 접촉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요청한 취지에 어긋나는 풀 취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거기 있었던 일들을 타 언론사에게 공개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만 가지고 기사를 쓸 테니까 너네가 이 기사를 통신사니까요. 우리한테 사든지 아니면은 뭐 너네가 이거를 보고 알아서 쓰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비핵화의 첫걸음을 취재해서 포탈에 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리의 시각으로 한반도의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연합뉴스가 이번 취재를 전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오지 말고 우리가 풀도 안 해줄 건데 그냥 우리가 가야 된다.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면은 자사 연합뉴스가 오랜 북한 취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조선중앙통신뿐 아니라 노동신문과 공식적인 전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각 언론사에 기사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취재 경험이 많은 전문 기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행사를 정확히 취재해서 국내 언론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족밥들은 빠져라. 우리가 경험이 있다. 어디서 니들이 취재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아니, 뭔가 그 라디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시원시원하네요. 팟캐스트는 역시. 누구십니까? 언제 저 보셨어요? 예.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뭔가 시원시원하네요. 예, 네. 예. 같은 사람이 만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을 연합뉴스가 벌인 거죠. 김윤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언론들이 빡이 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어쨌든 뭐 연합뉴스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뭐 연합뉴스 주장에 따르면 풀 취재를 거부하는 이유는 현장에 있었던 그 날것의 워딩 그대로를 국내의 다른 기자들한테 보내면 우리가 속보 쓰는 게 늦어진다라는 이유예요. 참. 그러면 또 이 관련 소식을 우리 국민들이 제일 늦게 안다는 주장인데, 어차피 이 현장 가면은 이게 현장 스케치나 발언은 이 기사를 쓰기 전에 다 쳐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유하는 게 무슨 뭐 1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반나절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쳐놓은 거를 매일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연합뉴스는 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갑자기 이렇게 목리를 부려가지고 16일에 통신사 대표로 누가 갈지 결정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외교부가 중재를 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연합뉴스가 고집을 부렸는지 16일에는 결국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17일 이와 관련해서 재논의에 들어갔어요. 언론사들이 모여서요. 예. 그리고 애초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통신 3사가 모여서 추첨을 통해 하자는 의견하고, 여기서 통신 3사람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통신사 3사가 모여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외교부 출입기자단 전체가 통신사, 신문사 가릴 거 없이 전체 매체가 참여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통신사뿐 아니라 모든 출입기자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 투표를 했거든요. 총 38표였는데 이 중에 뉴스원이 여러 표를 얻어서 현장 통신사 취재를 맡게 됐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에 대한 탄핵이죠. 안 그래요? 그렇죠. 연합뉴스에 대한 탄핵인 거죠. 그리고 연합뉴스 입장에서는 정말 뉴스원이 얄미울 게, 뉴스원이 선정이 되자마자 강호병 뉴스원 편집국장이 역사적 현장은 어느 매체라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코리아 풀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첫걸음에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연합뉴스를 계속 디스를 했습니다. 예. 사실 북한 쪽 취재의 뭐 전문성은 연합뉴스가 더 많을 거예요. 일단 인원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 관련해서 기사를 오래 쓴 분들도 계시고 뭐 역량 있는 북한 취재 기자도 있어요. 조선중앙통신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재반 사항으로 봤을 때 연합뉴스가 뭐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괜히 결정도 나기 전에 설레발치다가 결국 이제 다른 매체들한테 욕먹고 예. 결국 가지도 못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오버하다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건데, 예. 아니, 연합뉴스가 참 국가기관 통신사인 건 알겠는데 지금 연합뉴스는 포털에서 다른 매체들하고 마찬가지로 직접 독자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엄청난 인력에 비해서 이 보도 공정성 문제는 또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박노왕이 물러나고 이제 조성부 사장이 취임하고 두어 달이 지나가는데, 연합뉴스가 빨리 신뢰를 받는 언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연합뉴스가 이렇게 뭐 목리 부리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럴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새 사장이 취임하고 각자 지난 세월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기획이 있었는데, 연합뉴스는 뭐 그런 액션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조성부 사장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소식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참 보기 드문 황당한 장면이어서 오늘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 이 소식을 접하던 언론사 기자들 반응을 제가 들어봤는데, 쌤통이다, 통쾌하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연합뉴스 내부는 네. 심통했겠지만은 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거기서 설레발치고 오버해가지고 괜히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 말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생각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 없어 보이기는 한데, 드루킹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문을 쭉 보면요. 네, 뭐 저도 좀 주시해서 보는 편인데, 근데 쭉 보면은 이게 보도는 요란한데 이게 뭐가 막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나오는 보도 대부분이 드루킹이 언제 댓글 달았다. 김경수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계속 그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김용민 브리핑은 아예 스킵합니다. 물론 뉴스는 다 읽어봐요. 별 내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 경공모였던가요? 근데 거기 회원들이 뭐 좌표 찍고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을 달든 안 달든 뭐 그거는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언제 댓글을 달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핵심은 이제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냐는 것, 뭐 이거는 뭐 드루킹 일당의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의원이 그 사실을 알았냐는 것, 이건 뭐 방조가 되는 거고, 또 김경수 의원이 그 행위를 지시했냐,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줬냐, 이것은 이제 여론 조작으로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계속 밖으로만 돌고 있어요. 뭐 드루킹이 댓글 달았다, 뭐 이때도 달았다, 뭐 그게 몇 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경공모 회원들의 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흘리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요,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이게 12면에 실린 보도인데, 이 기사의 제목은 김경수 요청에 드루킹 글 고쳐주고 지지 댓글도 달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대선 2달 전인 2017년 3월에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그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유에 올린 글을 드루킹에게 감수해달라, 그러니까 내용을 봐달라, 데스킹을 봐달라라고 보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딱 최순실과 박근혜가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의원은 드루킹에게 감사 인사는 보냈으나 상의하듯 문자를 주고받지는 않았다라고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가 일반적인 정치인과 지지자 이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정황이에요, 또 정황. 하나 참. 이게 뭐 그 김경수 의원이 이제 드루킹이 꼭두하신 것처럼 마치 이제 최순실에 의해 조종당하던 박근혜처럼요, 그렇게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의 소스는 경공모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자기 명의의 입장문을 감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취재원 보호차, 조선일보가 공개를 안 할 거라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런 기사를 쓰려면 이게 적어도 반론은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김경수 의원의 반론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경공모 회원의 일반적인 주장만 이렇게 쭉 써 있는 건데, 이게 결국 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엊그제 이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의 김은정, 박혜수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혐의 내용이 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예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이거는 온라인 조선일보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혐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약합니다. 이거 걸리면은. 걸리면 고약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울러 뭐 해당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는데, 김경수 후보가 고소를 내면서 입장을 냈어요. 일부 언론의 왜곡 허위 보도가 도를 넘었다. 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 보도와 허위 사실 유포에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저는 뭐 물론 이게 권력자 또는 정치인이 언론의 의혹 제기를 두고 고소하는 게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거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좀 합리적인 의혹이어야 되고, 또 증거가 충분하던가, 아니면 이게 최소한 상대방에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을 때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뭔가 이렇게 확인도 안 된 일을, 그러니까 경공모 핵심 관계자라는 말만 달아서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쓰는 것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김경수 후보가 고소를 했으니까 이게 철저히 파악이 돼서 좀 명쾌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드루킹 건으로 한번 불씨를 다시 한번 지펴보려고 하는데 도움 안 될걸요. 게다가 또 조선일보 등의 신문들이 이미 그 공론회장에서 신뢰를 잃은 지 오래기 때문에 헛수고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문득 한 2년 전만 같았어도 박근혜가 막 살아있고 막 조선일보의 보도가 힘이 있고 뭐 자유한국당의 힘이 있고 막 그랬을 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나왔으면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KBS하고 MBC가 주요 뉴스
프라임 뉴스 시간대 막 이걸 또 복창을 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종편에서 떠들고 YTN 연합뉴스TV가 또 뒷받침하고. 네. 근데 진짜 촛불혁명이 참 많은 것을 바꿔놨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또 선전선동을 했어도 2016년 총선에서 이 새누리당이 아주 대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언론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 입으로 얘기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거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야, 김용민까지만 재미 봤어. 그 이상은 안 돼. 네. 그때는 참 조선일보가 신나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짠합니다. 그렇습니다. 막 찍어서 공짜로 뿌리고 말이죠. 거기 뭐 아파트 단지에 뭉텅이로 갖다 놨었잖아요, 조선일보. 인천 야구장 앞에도 갖다 놓고. 이런 참 무슨 저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상황이 오면 막 찍어서 뿌리는 이런 조선일보입니다. 이런 참 쓰레기 같은 신문들. 말 그대로 종이 쓰레기죠. 예. 이제 뭐 좀 분수도 알고 주제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반드시 이게 실체가 규명이 돼서 무책임한 언론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 38주기 기념일입니다. 광주 항쟁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네, 연일 소개하고 있죠. 원래 이 노래가 전남도청에서 산화한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을 위한 노래극 넋풀이 빛의 결혼식에 들어간 노래지요. 이 노래의 원곡을 담은 테이프를 광주시가 복원했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뿌리입니다. 광주의 영령이여, 이 나라를 굽어보소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 땅과 북녘 땅이 합쳐지소서.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즐거운 행세 동지는 간대없고 이빨만 나오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도 상처는 안다. 태연나 소리지는 대한민국 항상
PPL 시간 최경환입니다. 구매 후기 읽어볼게요. 일주일 전 바디로직 남성용 구부 타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골반이 틀어져서 조깅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골반 쪽 통증이 심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입고 운동할 때 효과가 짱이네요. 골반과 허벅지를 꽉 잡아줘서 입고 운동할 때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반응인데요. 이딴 게 뭐가 대단하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입어보세요. 이딴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몸이 항상 뻑적지근한 분들께도 권합니다. 바디로직. 특히 누구한테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 권합니다. 뭐라고? 필요 없다고? 꾀병이라서. 유인태입니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지. 이 프랑스 사람들 고기 많이 먹는데 치즈도 많이 먹고 그런 고지방 식품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와인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야. 그렇다고 날마다 와인만 마시면 가지. 일찍 그 와인 대신에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먹어보라고. 와인보다 무려 23배 이상 많이 함유된 레스베라트롤. 그게 혈액을 맑게 한다고. 병 걸려서 약 먹지 말고 평소에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 가면은 살 수 있다고. 창걸아, 근데 새싹 땅콩차 10봉 사면은 와인 한 병 안 주냐? 홍준표입니다. 나이 40초 먹은 사람한테까지 병원비를 보장해준다. 이게 사기면 이건 왕팔이죠. 뭐라고?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대, 10살이면 월 5,000원대면 가입해주는 실손보험이 있다 했어요. 치아보험도 40대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그나저나 내 자꾸 막말한다고 하는데 자꾸 겐세이 놓으면 지원 유색하는 수가 있어요. 다 떨어뜨리게.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사연인데요. 큰아이 고3 때 먹였는데 몸이 덜 피곤하다고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막내아이 고3인데 많이 피곤해서 먹이려고 구매했어요. 큰아이 때처럼 효과가 짱이길. 그리고 또 다른 사연,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당선돼서 고향이 충청도가 아니면서 충청도인 양 행세하는 모조품 2회창을 누르고 충청도의 상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누구야 이거? 아니 이름이 이 씨발 새끼 누가 누구한테 모조품이라고 해?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머리카락이 조촐하신 분, 흑채 필수 지참품이죠. 기존 흑채와는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구매 부탁해요. 에이.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진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괜히 흑채 사용했다가 두피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잊어주세요. 바람아 불어봐라. 땀아 흘러내려와봐라. 비야 안 내려라. 헤이브로 헤어 쿠션. 검색창에 헤이브로
해입으로 부탁해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이지우의 삼촌님, 블랙리스트가 아닌 친일 인명사전 형식의 기레기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군요. 기자분들, 또 PD분들, 아나운서분들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조 반장님, MBC는 많은 자료 가운데 왜 그 뉴스 화면을 쓴 것일까요? 아직도 세월호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 아픈 국민으로서 정말 슬픕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일베를 왜 안 없앨까요? 참 답답합니다. 5월 18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